네, 안녕하십니까. 제4회 건국대학교 드론 경진대회 플라이 위드 드론 2020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드론 클래식 캐스터 이인철입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국대학교가 주최하고 건국대학교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와 드론 스포츠 전문기업 주식회사 퓨스포가 주관합니다. 제4회 건국대학교 드론 경진대회 플라이 위드 드론 2020 행사가 지난 12월 18일 금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현장 경진대회에서 완전 비대면 온라인 경진대회로 계획을 변경해서 건국대학교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 전학년 학생들이 서로의 지식을 발표하고 그간 배운 실력들을 겨루는 새로운 형태의 배움의 장이 되었던 온라인 라이브 경진대회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온라인 라이브 경진대회가 뭘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열띤 현장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4회 건국대학교 드론 경진대회 플라이 위드 드론 2020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드론 클래식 전문 캐스터 이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국대학교가 주최하고요. 건국대학교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와 드론 스포츠 전문기업 주식회사 퓨스포가 주관하는 이번 건국대학교 드론 경진대회 드론과 함께 푸른 천공을 날아오르자라는 의미로 플라이 위드 드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요. 본 행사는 건국대학교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 학생들이 주인공으로서 행사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서 행사 진행 그리고 주관까지 함께 했습니다. 드론 경진대회와 드론 스포츠를 융합해서 드론 클래시 대회, 드론 전시회, 드론 워크숍 등 드론 대학 건국대학교 드론 경진 대회 진행이 되었고요. 원래 금일 대회는 건국대학교 스마트 팩토리에서 예년처럼 특설 경기장 그리고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학생들이 만든 드론을 가지고 대회를 펼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단계 거리 격상으로 인해서 안전을 고려해서 현장 행사를 취소하고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대회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실 대회 주최기관 건국대학교 융합과학기술원의 조상구 원장님의 축하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드론이라 가지고 특히나 이제 바깥에 이게 우리 학교 굉장히 이렇게 경치 좋은 환경에서 이가 뭐 위를 나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연상을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됐고 오늘 대회도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데 참 아쉽긴 하지만 이제 올해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드론에 대해서는 그냥 그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라든 이런 것만 들었는데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듣기로 뭐 선진국은 굉장히 발달하지만 중국이 드론 쪽에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앞서서 더 발전하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생명공학을 전공을 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뭐 농업용 드론이라든지 산업용 드론, 군사용 드론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의료용 드론, 그래서 뭐 코로나라든지 굉장히 이제 오염 지역에다가 어떤 물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더 발달하면 이제 드론 간호사, 드론 의사 이런 것도 개발되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 쪽에서는 또 이제 드론 기술을 바탕으로 몸속을 움직여 다니는 이제 뭐 나노 그 여러 그 드론 이런 것, 운행체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하는 연구가 그 줄기세포 엑소존을 어떤 특정한 장기로 이동시키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기술을 이제 바이오 드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딴 회사들하고 이제 연결되면서 바이오 드론 이름을 이제 바이오 다트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이제 어떤 타겟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또 이제 잘만 융합이 되면 좋은 어떤 기술이 개발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술이 정말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의 여러 가지 용도에서 좀 더 확장이 돼가지고, 우리 KU 융합과학 기술은 이제 기술 융합인데요. 기술 융합이 돼서 점점 더 발전하고, 또 우리 그 건국대학교 이게 특이한 특수한 기술들이 개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쉽긴 하겠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기량들을 잘 보이길 바라고요. 굉장히 우수하고 노력 많이 한 분이 좋은 결과도 차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미래의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금요일 대회를 축하하고 의미를 설명해 주실 대회 주관기관인 건국대학교 스마트운행체 공학과 김상호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김상호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일단, 먼저,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신, 조상구, 원장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대회 이렇게 주최해 주신, 푸스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신 혁신사업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참여해 주신, 모든 학생들하고, 그리고 또 저희 실험실 대학원생들 지금 학생들 지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사 말씀을 제가 간단히 PPT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생각들을 좀 공유하면서 인사를 대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준비된 PPT 자료를 제가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이제 우리 학과 프로그램 소개, 그리고 교육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과 프로그램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특징을 보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로 다루던 응용이나 이해나 이제 기억시키는 요런 이제 내용을 주로 이제 학생들에게 미리 이제 매체 제공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하게 하고, 오히려 학교의 역할에서 분석하는 것, 평가하는 것, 창의적으로 설계, 생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주요 기능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하고 이제 비교과를 연계해서 학생들의 현장 이렇게 실습 능력이나 현장에서의 역할을 역량을 더 이제 확대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이 제 4차 산업혁명의 큰 운동에 해당하는 메이커 무브먼트에 부합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한 것들을 만들어서 시험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경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한 일환으로 우리 지금 건국대학교 드론 경진대회가 지난 3회 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올해 위기에도 불구하고 4회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제4회 건국대학교 드론 경진대회 플라이 위드 드론 2020!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우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그럼 지금부터 제4회 건국대학교 드론 경진대회 플라이 위드 드론 2020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내용과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금일 행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안전을 고려해서 100% 비대면 행사로 진행을 합니다. 참여 학생 관계자 심사위원들이 각자의 다른 위치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접속해서 발표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드론 클래시 시뮬레이터 배틀넷 또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역시 10명의 파일럿들이 오늘 각자 다른 장소에서 약 25개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모두 라이브로 대회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발표부터 대회까지 이 모든 상황을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하루 종일 생중계를 하는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행사입니다. 정말 말도 안 나오는 어려운 행사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행사의 주인공인 건국대학교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 여러분들 서로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요일의 프로그램 진행 순서를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건국대학교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 1학년 학생들 많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10개 팀이 참여하는 드론 클래시 경기 출전용 드론 기체 제작 온라인 화상 발표회 및 심사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학년 4학년 선배들의 프로젝트와 논문 발표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드론 클래시 시뮬레이터 온라인 대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프로그램이 구성돼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드론 경진대회 플라이 위드 드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4회를 맞이했는데요. 2017년 처음 행사 시작했을 때 새내기였던 학생들이 벌써 4학년 선배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20학번 1학년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게 매우 이상적인데요. 이전 건국대학교 경진대회 하이라이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2017년을) 시작으로 해서 드론 스포츠를 활용한 경진대회,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국대학교 드론 경진대회 플라이 위드 드론은 자작 드론 제작 아카데미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드론 충돌 격투 스포츠인 드론 클래시 대회를 통해서 드론 제작 및 설계 기술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디자인, 메이커스 활동, 그리고 드론 조종술과 무엇보다도 팀워크와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하도록 해오고 있는 건국대학교만의 4차 산업혁명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모델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 행사에 앞서서 아직은 생소하실 수 있는 드론 클래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클래시는 한마디로 드론 충돌 격투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의 F1, 드론 레이싱이 있죠. 드론의 월드컵, 드론 축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 클래시는 뭘까요? 바로 드론의 UFC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클래시의 클래시는 충돌 추락을 의미하는 CRASH가 아니라 CLASH로 두 집단 간의 힘의 충돌, 맞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 간의 격투전을 의미하죠.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드론 클래시 대회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드론 클래시의 관전 포인트는 주어진 포인트 룰에 의해서 상대방의 드론을 비행 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포인트를 더 많이 획득하는 조종술의 경연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로 경기의 전략적 승리를 위해서 자작해서 나오는 다양한 드론들을 관람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즉 어떠한 충돌로부터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드론의 구조와 가드 설계, 안정적인 드론 제작 기술에 대한 지식을 겨루는 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곧 시작될 드론 제작 발표회를 시청하는 것 또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펼쳐졌던 드론 클래시 대회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8m, 8m, 4m 혹은 6m, 6m, 3m 실제 케이지에서 큐브형 케이지, 원형 케이지에서 진행이 됐던 영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완전 비대면 방식으로 각자의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대기 시간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도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 디텍트 드론 프로젝트 발표 맡은 최인규입니다. 스모팀 이은송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암팀 팀장 손영록입니다. 저희는 요즘 핫한 UAM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가 먼저 왜 UAM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모듈형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고려한 기준들, 그다음에 여태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그리고 향후 계획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저희 팀에 이제 처음에는 PAV를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는 항공기를 개발해보자라는 의견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구상을 했는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로드맵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 항공기를 소유하는 건 약간 좀 이른감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국가와 기업 수준에서 다수의 인원을 목표로 한 대중교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서 현재 로드맵이 제시한 모습에서 조금 더 나아가 택시처럼 활용될 수 있는 모듈형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개발하는 것을 저희 팀 목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은 왜 모듈형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도로와 상공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필요성에 맞춰서 택시처럼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모빌리티를 저희가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모듈형을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미래는 이제 전부 전기를 사용해서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차량 모듈은 상대적으로 이제 무게가 나가는 뭐 배터리 같은 그런 거를 이제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이 크고,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민감해서 조금 달기가 힘드니까 탑승부 자체를 배터리로 만들어서 자동차는 탑승부를 충전을 하고 배터리가 떨어지면 또 허브로 들어가서 충전을 하는 그런 전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 목표 사항들입니다. 크게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도킹 시스템을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우주선처럼 도킹을 하는 과정이 저희 컨셉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도킹을 하는 부분에 하드웨어로 이제 설계를 해서 구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테스트는 10대1 사이즈에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실제로 이제 제작을 하는 실물 축소 형상 사이즈는 6대1 사이즈로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실물 축소 형상을 구현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팀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율비행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요. 이런 자율주행 기반으로 드론 모듈이 다른 모듈에 정밀하게 착륙을 해서 도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가 편하게 드론을 호출한다는 게 저희 컨셉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 따로 개발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희 그 택시 부르는 것처럼 간편하게 드론을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한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주연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셀렉션 프로세스 하드웨어 발표를 맡은 이주연입니다. 디자인 셀렉션 프로세스에서는 저희 팀의 컨셉과 기초 설계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친화도, 개통도, 쌍대 비교, QFD 등의 설계 방법을 이용해서 초기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친화도는 사용자 요구도 분석을 통해서 설계 인자를 유사성과 연관성에 따라 묶는 방법으로
크게 시장성, 성능, 안정성, 현실성의 요구 조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이후 개통도를 통해서 합의 목적을 파악하였습니다. 진행 결과는 화면 내용과 같습니다. 쌍대비교법은 계층 구조로 제시된 평가 항목들을 1대1로 비교해서 각 항목의 중요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조원들의 쌍대비교 결과를 합산하였을 때 안전성, 성능, 시장성, 현실성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QFD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과 팀의 기술적 특징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진행 결과, 비행 안정성, 비용, 도킹 시스템 순으로 경쟁력이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에서는 비행부 모듈과 주행부 모듈을 연결하는 도킹 시스템을 중점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기체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렉피니언 기어를 사용해서 도킹을 진행하도록 했고 하드웨어 외관과 기어 모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 진행하였습니다. 네, 드럼부는 왼쪽 도면과 같이 설계되었고요. 차량부의 레크 기어와 연결할 수 있는 파트가 아랫면에 부착되었습니다. 차량부 외관인데요. 이제 차량부는 드럼부의 연결 파트가 삽입된 이후에 차량부 내부의 렉피니언 기어를 통해서 도킹을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종 제작물은 화면 사진과 같고요. 드럼부, 차량부 사진이 나와 있고 최종적으로 결합하면은 맨 오른쪽 형상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발표할 시험 결과에 앞서서 하드웨어 팀에서 이제 몇 가지 개선점들을 도출했는데요. 먼저 이제 도킹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고 또 드론의 착륙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착륙 유도 경사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현재 QR코드 인식을 통해서 착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인식하는 차량부 카메라 위치의 수정이 필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저희 발표 중에 마이크 켜져 있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플랫폼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테스트 플랫폼으로 시뮬레이션이랑 그 다음에 저희가 축소 형상을 테스트하기 위한 더 작은 모델이 있거든요. 그 두 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테스트는 시뮬레이션 테스트는 우분투 환경에서 로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통신하는 것을 테스트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작된 시뮬레이션 모듈, 그러니까 그 도킹 시스템이랑 자율 비행 부분은 여기 시뮬레이션에서 먼저 테스트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테스트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실제 그 조그마한 더 작은 사이즈의 드론에서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요. 테스트 플랫폼 스펙은 10대1 모형 자동차와 그다음에 400mm 사이즈 드론, 라즈베리 파이, 제슨 TX2 보드, 그다음에 FC는 CUV 나노 FC를 사용을 했고요. GPS는 RTK GNSS를 사용해서 정밀하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그 자율 비행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아까 보셨던 그 경로대로 자동으로 이제 스위치만 이렇게 ON을 하면은 자동으로 비행을 하는 웨이포인트 비행을 구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상승을 해서 우측으로 이제 첫 번째 웨이포인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웨이포인트로 이동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웨이포인트를 비행한 후에 자동으로 착륙하는 그런 자율 비행 시스템을 먼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간의 이제 연결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김정석 학생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발표를 맡은 김정석입니다. 저희는 인베디드가 컴퓨터의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로스 두 플랫폼 모두 로스를 사용한 소켓 통신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TX2에서는 크게 부하가 없지만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로스를 부동하는 것만으로 좀 발열이 심하거나 하는 부하 문제가 커서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서브 소켓만을 구현해서 저희가 통신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통도를 보시면 TX2의 로스 플랫폼에서는
퍼셉션이 진행되고 그 퍼셉션에서 추출한 좌표를 로스의 통신 노드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로스의 노드는 라즈베리 파이에 뚫려있는 소켓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되고 그 소켓 서버가 받은 좌표는 PX4가 다시 수신하여 드론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왼쪽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시뮬레이션에서 가상으로 비행을 해서 비행 드론의 좌표를 지금 오른쪽 컴퓨터로 전송을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기 IP 주소를 띄워드린 이유는 두 컴퓨터가 일단 다른 컴퓨터임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우측 하단과 왼쪽 모니터 우측 하단과 왼쪽 모니터 우측 하단과 우측 모니터 좌측 하단을 보시면은 현재 비행기의 좌표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표가 작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구현상 일정은 수신단에서 로스 구동이 필요 없어서 컴퓨팅 부하가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이 좌표가 스트링 타입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뭐 좌표 외에 다른 미션 타입이나 혹은 이것저것 속도나 가속도 같은 전송하려는 메시지 포맷이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송하는 단에서 로스의 루프 레이트가 낮음으로써 좌표 전달 딜레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것은 LTE를 통한 상용망이나 혹은 와이파이 통한 원격 정송이기 때문에 좌표 전달에 대한 딜레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루프 레이트를 높임으로써 개선을 하고, 그리고 소신한 타임스탬프를 기반으로 딜레이를 반영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퍼셉션 파트 발표를 맡은 조지은입니다. 저희는 드론 왼쪽에 보시다시피 드론과 오른쪽에 보시는 콕핏에 마커를 부착하고 이를 카메라를 통해 인식할 것입니다. 마커의 인식은 오픈CV가 제공하는 모듈에 마커의 생성 및 자세 추정을 위한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제일 먼저 마커를 생성하고 카메라를 통해 마커가 잘 인식되는지 확인해보고 잘 인식된다면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카메라의 왜곡을 보정하고 자세 추정을 한 뒤 그 결과를 로스토픽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즉 영상에서 마커를 검출하여 마커의 4개 코너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 3차원의 공간상에서의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는 드론 케이스에 맞는 크기의 마커를 부착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좌측 상단에 카메라를 기준으로 X, Y, Z축으로 마커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미터 단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퍼셉션 파트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드론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시나리오상 국가 또는 기업에 의해서 출시된 공유경제 개념의 서비스이므로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어야 될 거고, 결과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복잡한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기보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아래 기술들을 사용해서 iOS 네이티브로 개발되었습니다. 영상 재생해주세요.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현재 위치로 지정하기를 누르면 그 디바이스의 GPS를 사용해서 위치를 이제 드론한테 전송하고 드론의 실시간 위치를 받아와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하드웨어 쪽 향후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론볼을 설계를 하고요. 페이로드 무게를 고려한 드론의 설계 및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페이로드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람이 실제로 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드론의 도킹부 시스템도 같이 무게를 고려한 설계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차량부도 드론의 무게라든지 아니면은 뭐 차량 그 착륙 유도 경사면을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유동해서 구조 해석 등을 활용해서 최적 향상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킹 시스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방식을 고려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경사면을 사용을 해서 이제 도킹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마찰면이 두 개가 되면 마찰 그 점이 두 개가 되면은 제대로 도킹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두 가지 방식으로 고려를 했고요. 하나는 이제 핀 고정 방식이고 하나는 드러그 프로브 방식의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로 선택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팀 퓨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동 착륙 자율 비행 시스템은 저희가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테스트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QR코드 마커를 활용한 자동 착륙 및 도킹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드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드론 호출 시스템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퍼셉션 인식 부분에서 저희가 X, Y, Z 좌표만 추출을 하였는데 거기서 이제 요 정보도 추출을 해서 도킹을 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도킹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부분도 저희가 아까 다른 팀에서 보셨던 라인을 이제 디텍팅해서 따라가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쿠암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쿠암팀이었고요. 쿠암팀에게 궁금한 점 지금 바로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호입니다. 네, 나오셨군요. 예, 쿠암팀도 잘 준비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예, 이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부의 본행사 4학년 학생들의 논문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시작 전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도 진행을 해서 아시겠지만 비대면 방식으로 각자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소 끊기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 그리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4학년 학생들의 논문 발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 4학년 졸업 프로젝트 중 지상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운행정학과 4학년 학생들의 졸업 작품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희 졸업 작품은 이제 사회적 문제인 인구 밀집된 대도시의 교통 혼잡과 이제 도로주행,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활주로 없이 이동할 수 있는 PAB, 자율운행 이런 기술력이 합쳐져서
이제 이런 사회적 문제를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하 PAB를 이제 설계하여 이제 제작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수행할 미션을 정했는데, 먼저 저희 학교 구조의 신공학관에서 이제 노천극장까지 약 150m의 자율주행을 하고, 노천극장에서 종합가이동까지 약 300m의 자율비행을 하는 그런 식의 코스를 선정해서 이제 요거를 수행하는 기체를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전 센서를 활용하여 이제 이 주행 모드와 비행 모드를 바꾸면서 이제 청심대 교정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였습니다. 자, 먼저 PAB 설계 부분입니다. PAB 설계는 이제 좀 유명한 전기차인 트위지와 이제 중국에서 개발한 이제 그 패신저 드론인 이항 184를 이제 결합한 디자인으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초기 스케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차량의 무게 중심을 위한 이제 좌우 대칭 구조, 프로펠러 동체를 이제 아랫 부분에 위치해서 안정성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주행 모터, 그러니까 뒷바퀴에 두 개의 주행 모터를 활용하여 이제 차동 기어라는 이제 자동차의 복잡하고 무거운 구조물을 제거하고 이제 각 센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센서의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초기 형상이었습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쿼드로터의 형상을 차용해서 유선형의 몸체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설계로 넘어갔는데, 이제 조향부의 형상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는 이제 서브 모터를 활용해서 조향을 하도록 했고, 턴버클을 활용해서 그 두 개의 바퀴에 힘이 동시에 전달되도록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돌아가는 부분은 베어링을 활용해서 마찰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뒷바퀴 같은 경우는 인힐 모터 방식을 사용해서 각 뒷바퀴 하나하나당 모터를 하나씩 할당하여 각 모터의 회전수 차이를 줌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동 기어라는 무거운 자동차의 부품을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조 해석입니다. 이렇게 바퀴 같은 경우는 무게가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망가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모델링을 해서 이제 구조를 해석해서 힘이 어느 부분에 받는지, 힘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지 그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설계 같은 부분은 이제 각 모터나 뭐 컴퓨터나 센서들에 사용하는 전력을 분석해서 배터리를 어떤 거를 사용할지, 그리고 그 배터리를 어떻게 연결을 할지 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AB 마지막으로 최종 형상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유선형이 강조된 그런 몸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하드웨어 설계 끝나고 소프트웨어 설계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는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ROS, 이하 로스를 사용해서 플랫폼을 설계했습니다. 이제 각 파트에 대한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팀에서 본인의 그 PAB 위치를 활용하고 그 위치를 측정하고, 플래닝 팀에서 그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코스를 짭니다. 그리고 그 코스를 기반으로 컨트롤 팀에서 뭐 조향이나 이제 비행 같은 부분을 제어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센싱과 컴퓨팅과 제어가 융합된 그런 식의 소프트웨어를 설계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이제 보드입니다. 사용한 프로세서 및 센서는 이제 제슨 나노라는 이제 인베디드 보드를 사용했고, 이 보드에서 전체적인 계산을 담당을 합니다. 다음으로 엠베드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활용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이제 모터로 신호를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픽스호크라는 플라이트 컨트롤러입니다. 이 픽스호크를 활용하면 그 비행 모터에 알아서 이제 신호가 들어가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으로 센서입니다. 센서 같은 경우는 2D 라이다인 YD 라이다를 활용하였고, 마찬가지로 카메라인 오캠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RTK라는 이제 성능이 좋은 GPS가 지원되는 히얼 플러스 V2 GPS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율 비행 구조입니다. 자율 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로스와 이제 픽스호크를 연동을 시켜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 로스에서 마브로스라는 이제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그 컴퓨팅을 진행한 후에 그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비행 경로를 짠 다음 그거를 픽스호크에 신호를 줍니다. 그럼 픽스호크는 그 신호에 맞추어 각각의 모터에 신호를 전달하여 비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은 마찬가지로 제슨 나노라는 프로세서에서 계산한 경로를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엠베드에 전달하게 되고 이 엠베드에서 각각의 서브 모터 및 주행 모터에 신호를 주게 됨으로써 주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PAB를 직접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PAB를 제작하기 위해서 발사 나무와 합판을 활용했습니다. 발사와 합판을 활용해서 이제 레이저 커팅기를 사용해서 각각을 PAB를 세부적으로 쪼개어 각 부품을 뼈대를 출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출력된 뼈대를 이제 사포로 다듬고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제작된 조립된 뼈대에 뭐 주행부라던가 이런 부품들을 장착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는 3D 프린터를 주로 사용하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스킨을 부착했습니다. 스킨 같은 경우는 FRP를 외주를 맡겨서 이제 요거를 부착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비행용 암을 장착했습니다. 비행용 암은 이제 카본 파이프를 활용하였고요. 카본 파이프에 모터를 장착해서 이제 PAB 몸체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체는 이렇게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제작 과정인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직접 저 기체에 실험을 하기보다는 작은 기체에 올려 먼저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랑 픽스호크를 똑같이 얹은 미니 드론을 활용하여 오프보드 컨트롤 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비행 경로를 이런 식으로 비행 경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가지보라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뭐 랜드, 테이크오프, 웨이포인트 팔로잉 등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학교 대운동장에서 직접 실행한 영상입니다. 네, 영상이 너무 긴 관계로 이제 경로를 따라서 충분히 비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비행에는 이제 RTK라는 정밀한, 그러니까 최대 오차 2.0m 이내로 정확한 GPS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행부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주행부에서 이제 장애물을 인지하는 파트입니다. 장애물 같은 경우는 2D 라이다를 활용하여 인지를 하였고, 2D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 값을 받아온 거를 출력한 결과입니다. 제가 사람이 앞에 있는 환경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부분에 이제 장애물이라는 표시가 나와 있고, 이제 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이제 물체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 값들을 바탕으로 이제 장애물을 판별하여 이제 계획을 짜주는 플래닝 노드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표지판, 그러니까 비전 센서를 활용한 것입니다. 비전 센서 같은 경우는 모드 컨버팅을 위해 저희 학과 로고인 SVE를 인식하는 욜로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SVE라는 로고가 인식이 되면 마찬가지로 이 로고에 대한 정보를 모드 컨버트 노드에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플래닝 노드입니다. 플래닝 노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센서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경로를 생성해 줍니다. 이제 로컬라이제이션과 라이다에서 나온 장애물 값, 그리고 모드 컨버트 값,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로를 생성하여 생성된 경로를 이제 컨트롤 커맨드로 바꾸어 컨트롤 명령으로 이제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드 컨버트 노드입니다. 모드 컨버트 노드 같은 경우는 비전 센서에서 들어온 SVE 신호를 받으면 이제 비행 모드와 주행 모드를 변경해 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트롤 노드는 플래닝에서 생성한 경로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제 모터를 구동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행 소프트웨어와 비행 소프트웨어를 완성을 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각각 팀에서 이제 발표를 맡아 주실 예정입니다.